피냄새 나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형을 죽였고 한 명은 도시를 세웠죠. 그 도시는 스스로를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로마는 흔히 제국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제국이 되기까지 로마는 긴 시간 동안 공화정이라는 이름의 실험을 해왔습니다. 왕을 몰아낸 뒤 모든 권력을 시민들이 나누는 사회.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전쟁과 반란, 배신과 피로 이어졌죠. 그 공화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쫓아낸 왕의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그 왕조의 뿌리가 되는 신화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하죠. 로마는 도시이자 신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명의 형제 살해자와 한 마리의 늑대, 그리고 한 여인의 절망 위에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국 전설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한 형제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로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전설과 피로 뒤엉킨 한 도시의 탄생에서 시작되죠. 늑대의 젖과 피의 도시, 로마 건국 신화와 왕정의 전설. 로마의 시간은 신화로 시작됩니다. 정확한 연도도 문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있죠. 그리고 그 전설은 로마인들에게 이야기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신의 뜻과 피의 결단으로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첫 장면은 한 마리의 암늑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언덕 위 티베르 강이 흐르는 그곳에 로마라는 이름의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두 형제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죠.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들은 출생부터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족의 피를 이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알바 롱가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설 속 트로이 전쟁 이후 트로이의 후손들이 건너와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다스리던 왕 누미토르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레아 실비아. 왕은 딸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지 않고 그녀를 베스타의 여사제로 바칩니다. 베스타 여사제는 평생 순결을 지켜야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레아 실비아는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가 찾아와 내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신의 아이라. 신화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달랐습니다. 당시 알바론가의 왕위는 누미토르의 동생 아물리우스가 찬탈한 상태였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씨앗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을 강에 버려라. 갓난 쌍둥이는 바구니에 담겨 티베르 강물 위에 떠다니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은 불어나 바구니는 강가 진흙에 떠밀려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리 암늑대가 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인간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을 물려 먹였죠. 이 장면은 훗날 로마 조각과 회화, 동전에까지 새겨졌죠. 두 아이, 그리고 늑대. 로마 건국의 첫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만의 기원이었고 야생과 질서, 본능과 정치 사이에 태어난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목동 파우스툴루스에게 발견되어 자라납니다. 어느덧 장성한 그들은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고 외삼촌 누미토르를 도와 아물리우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의 도시를 세우기로 결심하죠. 장소는 티베르강 유역. 바로 자신들이 떠밀려왔던 그 강가였습니다. 도시를 세우는 일은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왕이 될 것인가는 곧 피해 문제였죠.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하늘의 뜻을 묻습니다. 독수리가 몇 마리씩 보이느냐? 어느 언덕 위에서 신의 계시가 더 크냐? 하지만 결국 형제는 갈등합니다. 레무스가 로물루스가 세운 성벽을 뛰어넘자 레물루스는 그의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 이 도시는 나의 것이다. 그 이름은 로마. 이 성벽을 넘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될 것이다. 로마는 그렇게 형제를 죽이고 탄생한 도시였습니다. 피로 물든 선언과 함께 시작된 이름. 로마는 처음부터 칼과 권력의 질서를 품고 태어난 셈이었죠. 왕정기의 7왕, 질서를 세운 사람들. 로마의 초기 왕정 시대는 전설적인 7명의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둘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 그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법과 종교, 의식을 정비한 인물로 기록되죠. 그는 달력을 만들고 제사장 집단을 조직하고 신들의 이름을 체계화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이때 처음으로 질서를 갖추기 시작한 셈이죠. 그 다음 왕들은 조금씩 로마의 외형을 넓혀갑니다. 도시를 정비하고 왕궁을 짓고 수도시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왕정 시대는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의 폭정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폭력으로 왕위에 오르고 원로원과 시민의 반대를 무시한 채 사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아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가 한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크레티아. 다음 장은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이 시작된 그 비극적인 밤. 권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로마의 기억은 이 한 여인의 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인의 이름 루크레티아. 한 여성의 절망이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열다. 기원전 6세기 말 로마는 여전히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왕의 이름은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 라틴어로 스페르부스는 오만한 자를 뜻하죠. 그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선왕의 사위를 살해하고 그 피 위에 스스로 왕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권위는 전통이나 신의 계시가 아닌 힘과 공포로 세워졌죠. 그는 원로원을 무시했고 정적들을 추방했으며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 섹스투스는 로마의 마지막 왕정에 치명적인 사건을 하나 남깁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크레티아. 누가 가장 현명한 아내를 가졌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로마 귀족 남성 몇 명이 함께 전쟁 중에 저녁을 보내다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아내를 가졌을까? 술기운에 올라간 호기로움은 곧 내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그들은 말을 달려 하나하나 귀가를 기습합니다. 누군가는 연회에서, 누군가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루크레티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녀는 혼자 앉아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표정으로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었죠. 모두가 감탄했고 루크레티아는 그날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남자,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는 그날 밤부터 루크레티아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권력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며칠 뒤 섹스투스는 친구인 루크레티아의 남편 콜라티누스를 핑계로 그 집을 다시 찾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남은 루크레티아의 방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칼을 들고 섭니다. 이 장면은 리비우스 등의 고대 로마 서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로마 전통 서사의 핵심 장면으로 전해지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거부하면 이 칼로 널 죽이겠다. 그리고 네 옆에 노예의 시신을 함께 두겠다. 그럼 넌 정조를 지키다 죽은 게 아니라 간통하다 들켜 죽은 여자로 기록되겠지. 루크레티아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무너지고 말죠. 다음 날 아침, 루크레티아는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 브루투스까지도 부릅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어젯밤의 일을 조용히 설명합니다. 담담하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오염당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의 여자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이 부끄러움을 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그녀는 단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찔러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브루투스는 피로 물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로마 시민 브루투스다. 이제부터 나는 로마에서 왕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루크레티아의 피 위에 서서 나는 맹세한다. 테르퀴니우스를 추방하고 로마에 다시는 왕을 두지 않겠다. 한 여인의 죽음이 만든 정치 체제. 이 장면은 로마 정치의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브루투스는 민중을 선동합니다. 루크레티아의 피 묻은 시신은 광장으로 실려나가 공개적으로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섹스투스가 벌인 범죄는 한 여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왕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폭력이다. 왕은 시민 위에 있다. 이 나라는 더는 왕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타르퀴니우스 왕과 그 일가는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이 해가 바로 기원전 509년 로마 공화정이 시작된 해입니다. 공화정의 첫 이름, 집정관. 왕이 사라진 자리에는 2명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그들은 집정관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1년 임기, 재선 금지, 서로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집정관 중 한 명은 바로 루크레티아의 남편
콜라티누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복수의 선봉에 섰던 브루투스였습니다. 왕의 권력을 나눈다는 실험. 그 실험의 첫날은 피 묻은 여인의 이름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이처럼 복수의 정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새 체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왕이 사라진 도시에서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견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화정의 설계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공화정의 설계자들,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포름. 기원전 509년, 로마는 왕을 몰아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명령으로 도시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 선언했죠. 하지만 왕이 사라졌다고 해서 질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가 지시하고 누가 반대하며 누가 감시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로마인들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여럿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라는 뜻인 공화정이라 불리게 되죠. 라틴어로는 공적인 것,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제 로마는 왕의 도시가 아닌 시민 모두의 도시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화정은 완성된 구조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늘 임시방편이었고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로마는 새로운 권력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집정관, 왕이 사라진 자리에 선 두 사람. 왕을 몰아낸 로마는 그 권력을 한 명에게 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세우죠. 이들이 바로 집정관입니다. 집정관은 1년 임기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권한을 가졌고 서로의 결정을 비토, 즉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이 법안을 추진하면 다른 한 사람이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구조였지만 동시에 결정이 더뎌지고 정치가 느려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느려도 나누자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왕의 시대가 남긴 트라우마는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죠. 집정관은 전쟁 때는 군대를 이끌었고 평시에는 법을 제안하고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계층뿐이었습니다. 귀족, 즉 파트리키, 상류 시민을 말하죠. 이 시스템은 명목상 모두의 공화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만이 권력을 나눠 가진 구조였던 셈입니다. 원로원, 가장 오래된 자들이 도시를 움직이다. 집정관 위에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원로원. 이 집단은 명목상 자문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공화정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원로원은 집정관의 결정을 지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고 전쟁 자금, 외교, 식민도시의 운영 등 거의 모든 국가 사안을 결정했습니다. 그 구성원은 상류층 중 상류층으로 주로 전직 집정관이나 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들이었고 세습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명문 가문 중심의 폐쇄적 조직이었습니다. 원로원이란 말 자체가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경험과 혈통 그리고 재산을 겸비한 집단의 대명사였죠. 그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신들의 의지를 해석할 권리를 주장했고 스스로를 로마의 수호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모두의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민,
외지에서 이주해온 농부,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그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호민관, 평민의 분노가 만든 새로운 자리. 기원전 5세기, 로마의 평민들, 즉 플레브스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은 군대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고 세금과 빚으로 집과 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평민들은 집단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철수를 감행합니다. 이 사건을 기원전 494년에 있었던 신성한 언덕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희도 없다. 로마는 당황했죠. 평민이 빠진 군대는 성립되지 않았고 도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귀족들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호민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의 도입이었습니다. 호민관은 평민이 직접 선출했으며 원로원의 결정이나 집정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토권이라는 정치적 도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민관은 절대 체포되거나 해를 입어선 안 된다. 그는 성스러운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단 평민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호민관의 등장은 로마 공화정이 단지 귀족의 놀이터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도 늘 위태로웠습니다. 호민관이 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했고 설득할 줄 알아야 했고 결국 귀족들의 정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민관조차 귀족 출신 평민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즉, 계층을 위하는 직책조차 단지 권력 안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생겨난 것이죠. 포럼, 정치와 소문과 소란의 공간.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공간은 대리석 궁전도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광장, 포럼. 포럼은 모든 것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장과 법정, 회의와 재판, 시위와 선동, 기도와 소문. 모든 것이 이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평민은 여기서 호민관을 만났고 귀족은 여기서 동맹을 논했으며 장군은 여기서 승리를 자랑했고 시인은 여기서 시를 외웠습니다. 로마는 광장의 도시였습니다. 포럼은 권력의 통로였고 정치적 열망과 불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서도 목소리가 더 큰 자는 따로 있었고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언어와 문장은 대부분 귀족의 것이었습니다. 공화정은 모든 시민의 정치는 아니었다. 이처럼 로마의 공화정은 왕을 몰아낸 뒤에 시작된 권력 실험이었지만 결국 특정한 시민들에 의한 통치로 귀결되기 시작합니다. 집정관은 귀족의 것이었고 원로원은 세습에 가까운 자문기관이었고 호민관조차 시간이 지나며 권력화되었습니다. 로마는 외형적으로는 시민이 주인인 공화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권력을 나눈 듯 집중시키는 기묘한 체제로 향하고 있었죠. 이 구조는 외부와의 전쟁 속에서는 효율적이었지만 내부로 향할 때마다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전쟁의 기술을 통해 로마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통합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복은 곧 시민권이 되었고 시민권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묶다. 삼리움, 라틴 동맹, 이탈리아 통합의 기술. 로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늘 전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치 성장이란 곧 정복이라는 듯 로마의 역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상대로
칼을 뽑아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단순히 싸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운 뒤 합쳤습니다. 무너뜨린 뒤 편입시켰죠. 그리고 그렇게 로마는 점점 도시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제도로 바뀌어 갔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었는지를 동맹과 전쟁이라는 이중 렌즈로 들여다봅니다. 로마는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유연해서 통합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처음의 적은 가까이에 있었다. 기원전 5세기 말, 로마는 도시 주변의 여러 부족과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트루리아인, 라틴족, 그리고 삼리움족은 로마에게 있어 번갈아 가며 적이자 동맹이자 경쟁자였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그저 수많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로마는 아직 성벽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약한 도시였죠. 기원전 390년 켈트족의 일파인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들은 방어선이 허술했던 로마를 쉽게 무너뜨리고 시가지를 불태웠습니다. 놀란 시민들은 캄피돌리우 언덕으로 도망쳐 끝까지 저항했지만 로마는 거의 완전히 함락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갈리아군을 이끌던 족장은 브레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는 도시를 되찾기 위해 그에게 막대한 황금 1000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무게를 재는 저울에 갈리아 쪽이 의심스러운 추를 올리자 항의하는 로마인에게 브레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웨이 빅티스, 패자에게는 자비는 없다. 이 대사는 로마 사학자 리비우스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발언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한마디는 로마인들의 뼈에 새겨질 만큼 강렬한 치욕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심하죠. 우리는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 그날의 패배는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틴 동맹, 언어와 피를 나눈 전쟁. 로마가 처음 마주한 큰 갈등은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민족, 라틴족이었습니다. 로마도 라틴족 출신이었지만 힘이 커지면서 점점 수장이 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자 기존의 라틴 도시들이 반기를 듭니다. 기원전 340년, 로마는 라티움 지역의 도시들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것이 라틴 전쟁입니다. 라틴 전쟁의 특징은 너와 내가 너무 비슷해서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언어도, 종교도, 풍습도 거의 같았지만 지배 구조에서만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전쟁은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로마가 이긴 다음에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 도시들을 그대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맹 도시로 편입합니다. 일부에게는 시민권을 줍니다. 다른 도시에게는 세금 면제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전쟁 시에는 무조건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정복한 도시를 새로운 병력 자원으로 바꾸는 구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로마는 싸우면 싸울수록 군대가 더 늘어나는 도시가 되었고 결국 다른 도시들은 로마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삼리움 전쟁, 산속의 전사가 남긴 수치. 로마에게 가장 강력했던 상대는 중부 이탈리아의 삼리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에 살았고 민첩하고 군사적으로 매우 조직화된 부족이었죠. 기원전 343년부터 로마는 삼리움과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입니다. 이걸 통틀어 삼리움 전쟁이라 부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카우디움 협곡의 수치입니다. 기원전 321년 로마 군대는 삼리움에게 포위당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항복하게 됩니다. 삼리움족은 로마 군단이 굴욕의 몬트를 통과하도록 강요합니다. 무기를 빼앗기고 등허리를 숙인 채 창으로 만든 아치 아래를 지나가게 한 거죠. 이 장면은 로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병력을 재정비하고 마침내 삼리움족을 꺾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이후 로마는 중부 이탈리아에서의 우위를 완전히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패배한 도시들을 시민권의 차등 지급을 통해 통합합니다. 로마의 기술, 정복, 인프라, 통합. 로마가 이탈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칼보다 도로와 제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곳에는 항상 도로가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피아 가도죠. 기원전 312년 로마에서 브린디시움까지 뻗은 이 도로는 오늘날까지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길이 나면 군대가 다니고 군대가 다니면 무역이 시작됩니다. 무역이 시작되면 돈이 돌고 돈이 돌면 로마의 질서가 스며들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로마 시민권 전략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도시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은 주지 않았지만 부분적인 권리, 예를 들어 상속권, 혼인권, 재산권, 이주권 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는 2등 시민을 만드는 방식이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로마에 저항하느니 안으로 들어가자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죠. 로마는 무력으로 정복한 뒤 법적 권리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나가 아니었다. 그러나 로마가 하나로 만들었다. 기원전 3세기 초 로마는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의 절반 이상을 장악합니다.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였지만 그 통치는 단순한 복속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시민권, 동맹 체계, 세심한 행정망을 통해 로마는 정복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들이 이탈리아를 통합한 방식은 나중에 전 유럽을 묶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로마는 제국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미 동맹과 도로와 권리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동시에 모순을 낳습니다. 로마의 힘이 커질수록 로마 안의 갈등도 커지기 시작하죠. 전쟁은 외부의 적과 끝났지만 이제 내부의 적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로마가 이탈리아를 넘어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벌인 첫 전쟁을 살펴봅니다. 이제부터 로마 대 세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중해의 두 강자, 제1차 포에니 전쟁과 해군의 탄생. 기원전 3세기,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산과 계곡, 농지와 도시, 언어와 법률을 통합한 도시. 로마는 도시를 넘어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서 또 하나의 강대한 문명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이름은 카르타고. 로마보다 오래되었고 더 부유했고 더 넓은 바다를 다스리던 나라. 이 두 도시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사건, 그것이 바로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너무 다른 두 도시.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 해안, 오늘날 튀니지 지역에 자리한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 출신의 상인들이 세운 식민지에서 시작된 이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고 거대한 선단과 군사적 용병 시스템을 갖춘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군대를 사고 무역으로 도시를 넓히고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아직 바다를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강한 육군은 있었지만 해군은 없었습니다. 지중해가 아닌 티베르강 옆에 살던 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 두 문명이 처음으로 충돌한 것은 시칠리아였습니다. 시칠리아, 처음으로 부딪힌 땅. 기원전 264년, 시칠리아 북동쪽의 작은 도시 메시나에서 용병 세력들이 충돌하면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동시에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 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꼬이기 시작했고 로마가 메시나에 주둔한 뒤 카르타고가 시라쿠사와 손을 잡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결국 이 두 도시는 정면 충돌하게 되죠.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을 의미하고요. 카르타고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2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였고 그 과정에서 로마는 새로운 무기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바다. 로마, 바다에 뛰어들다. 로마는 처음엔 해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투함도 없었고 조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놀라운 방식으로 해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카르타고의 함선 한 척이 폭풍으로 난파되었고 그 잔해를 입수한 로마는 그 배를 그대로 모방해 복제합니다. 그리고 불과 60일 만에 함선 100척을 건조했다고 하죠. 그게 바로 로마 최초의 해군입니다. 하지만 이 함선은 조종에 서툴렀고 해상 기동성도 떨어졌습니다. 로마군은 고민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선 이기는데 물 위에선 약하다. 그럼 물 위에서 땅처럼 싸우면 어떨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코르부스라는 장치였습니다. 코르부스, 바다 위의 육지. 코르부스는 라틴어로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배에 설치된 회전식 다리로 적의 함선에 닿는 순간 쇠갈고리로 꽉 물고 다리를 내려 로마 병사들이 넘어가 전투를 벌이는 구조였죠. 바다 위에서 백병전을 가능하게 만든 무기. 말하자면 로마식 해상 전투법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기동성과 화살, 충돌 전술에 능했지만 로마는 단단하고 끈질긴 육군식 전투로 맞섰습니다. 결국 로마는 이 코르부스를 이용해 수차례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기원전 260년의 밀라이 전투. 로마는 첫 해전 승리를 거두고 해군 사령관 카이클리오스는 로마 최초로 해전 트로피를 포rum에 걸게 됩니다. 육군이 바다를 배운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로마는 수차례 함대를 잃었고 한 번은 폭풍으로 함선 100척 이상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고 다시 만들고 또 싸웠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를 그저 육지민족이라 우습게 보았지만 그 육지민족은 무너져도 일어나고 배워서 때우고 버텨서 이겼습니다. 전쟁 후반, 로마는 해군을 개편하고 더 안정적인 선박 구조와 전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41년 아에가테스 제도 해전에서 로마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카르타고 해군은 괴멸당하고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납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것이 되다. 전쟁이 끝난 뒤 카르타고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속주, 즉 로마 밖의 직접 통치 지역이 됩니다. 로마는 더 이상 이탈리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 승리는 단지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로마의 유연성, 복원력, 그리고 끈질김의 결과였습니다. 로마는 해군이 없던 나라였지만 이 전쟁을 통해 지중해 바다에 발을 담갔고 그 바다에서 제국이라는 단어의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는 무너지지 않았죠. 시칠리아를 잃었지만 여전히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로마와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한 인물의 이름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한니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하나가 로마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그 충격을 견뎌냈는지를 살펴봅니다. 한니발, 로마를 공격하다. 기원전 218년, 로마는 이제 바다 건너 첫 속주를 얻었고 카르타고는 그 속주를 빼앗긴 뒤 침묵 속에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쟁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 인물에서 시작되죠. 이름은 한니발. 카르타고의 장군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 그리고 그의 증오가 향한 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한니발은 어릴 때부터 전쟁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지휘관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어린 한니발은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로마를 증오하겠습니다. 그 맹세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카르타고인 모두의 분노를 대변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스페인에서 시작되어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심장부까지 향하게 되죠. 기원전 218년, 한니발은 바다를 건너는 대신 로마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길, 즉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육로를 선택합니다. 그 여정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알프스는 오늘날처럼 터널도 철도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고개도 눈과 바위로 뒤덮였고 그 바위 뒤에는 현지 부족들의 매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 5만 명의 보병과 9천 명의 기병, 그리고 전설적인 37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스페인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남부를 따라 북상한 뒤 드디어 알프스 산맥에 진입합니다. 고개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일. 하지만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15일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발밑의 얼음은 병사들의 발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짐수레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코끼리는 추위에 몸을 떨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코끼리 중 절반 이상이 알프스를 넘지 못하고 죽었다고 전해지죠. 카르타고 군대는 현지 부족들에게도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화살이 날아들었고 병사들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의 병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만이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병력은 로마의 뒤통수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땅에 적의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건 로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레비아, 트라시메노, 초반에 연속된 승리. 알프스를 넘자마자 한니발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공격을 감행합니다. 기원전 218년 말 트레비아 강 전투. 그는 냉수욕을 마친 로마군을 유인해 포위 섬멸합니다. 로마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죠. 이듬해 기원전 217년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 이곳은 좁은 협곡이었고 한니발은 안개 낀 새벽을 틈타 매복한 병력을 이용해 로마군 약 15,000명 이상을 몰살시킵니다. 2번 연속의 대패, 로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로원은 결국 비상조치, 즉 독재관 제도를 발동합니다. 이 제도는 6개월간 모든 권한을 단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제도였죠. 그 자리에 임명된 인물이 파비우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파비우스는 지구력을 택했습니다. 그는 한니발과 직접 싸우지 않고 그의 식량 공급로를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방식은 훗날 파비안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전을 상징하는 대표적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시민들에게 비겁한 방식으로 비쳤습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 왜 명예를 회복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로마는 다시 정면 승부를 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곧 로마 역사상 최악의 하루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칸나의 평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로마 공화정의 절반이 무너진 날, 한니발은 전쟁사에 남을 완벽한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감각을 피로써 체험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신화 속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부터 한 여인의 절망이 왕정을 끝낸 이야기까지. 공화정은 권력을 나누는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전쟁과 동맹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승리는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균열도 함께 자라났죠.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을 향해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니발. 그는 정면이 아닌 길을 택했고 로마는 그 충격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그 충격의 정점이었던 칸나의 전투와 그로부터 시작되는 반격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마라는 마지막 무대에서 두 도시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